새벽 3시 47분, 서재.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서류함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3년 전 은퇴하던 날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무성 이사 회식비 대납 요구건 2019년 12월 24일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제 손끝에 잡혔습니다. 450만 원. 크리스마스 이브 밤 45명의 간호사들이 각자 10만 원씩 나눠 냈던 그 돈. 저는 그날 밤 이 영수증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행정팀 최민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지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하지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서 첫 차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 이게 서비스야? 그 백화점에서 일어났던 일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흘 전 오후 야, 2시 이게 30분 서비스야? 백화점 VIP 죄송합니다. 라운지 앞. 정말 그날은 죄송합니다. 정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백화점이나 갈까요? 차 한잔하면서 그래요. 좋지요. 은퇴한 지 석 달. 병원 원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후 저는 아내와 이런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8층 VIP 라운지. 입구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에는 초대받는 쪽이었습니다. 재단 이사들과 함께 이 라운지에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창가 자리로 걸어가는데 순간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야, 이게 서비스야. 남자의 고함이 라운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젊은 직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반들거리는 구두, 손목에 고급 시계.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했고 한 손으로는 커피잔을 흔들며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얼마나 쓰는데. 직원은 20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양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트레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알아? VIP면 VIP답게 대접을 해야지.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직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수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젊은 간호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했던 저. 여보, 아내가 제 팔을 조용히 잡아당겼습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현직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질지도 몰라. 나 하나 나선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성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매니저 김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약간 지친 얼굴. 박무성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박무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매니저, 당신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게 VIP 서비스야.
박무성의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박무성, 병원 재단 이사였던 그 사람, 직원들에게 대납을 요구하던 그 사람, 크리스마스 이브 밤 45명의 간호사들에게서 돈을 걷어갔던 그 사람, 문제가 생기면 조직을 위해서라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던 그 사람, 그리고 저는 원장이었지만 그를 막아내지 못했던 사람.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김선영 매니저가 박무성을 달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 허리를 깊이 숙이는 모습, 그리고 체념이 배어있는 눈빛. 아, 저 사람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나이 많은 직원이 가장 먼저 희생될 거라는 사실을. 박무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괜찮아.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박무성이 돌아서는 순간 그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의 이름표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선영 매니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본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에 있던 사람이야. 재단 이사였던 그 사람이요?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응,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제 시간이 공허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채감, 그리고 분노. 새벽 3시 47분, 서재로 돌아와 영수증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450만 원, 크리스마스 이브, 45명의 간호사, 그리고 오늘 본 저 젊은 직원의 떨리는 손, 김선영 매니저의 체념한 눈빛, 박무성이 이름표를 찍던 그 순간, 이제라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퇴한 사람이, 직함도 없는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류함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 다음 날 오전 9시 잠을 설쳤습니다. 2시간쯤 눈을 붙였을까요?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습니다. 최민수, 병원 행정팀 과장이었던 사람,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 그리고 박무성의 횡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은퇴한 사람이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하지만 어젯밤 본 그 직원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과장님, 저 이정호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목소리에 반가움과 동시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019년 감사 자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무성 이사 관련 건입니까?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한이었을까요?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거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박무성이 병원 재단 이사로 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식비 대납 요구건, 2019년 12월 24일,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450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45명, 1인당 10만 원씩 분담. 당일 크리스마스 이브, 거부 시 조직 생각 안 하느냐는 압박이 있었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날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졸랐는데 10만 원 내고 나니까 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올해는 선물 못 사준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무성 이사는 그날 저녁 SNS에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역시 스테이크즈라고 쓰면서요. 최민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많이 싸우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재단 이사회에서 타협했다는 것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눈을 감았다는 것을. 원장님, 그런데 이 자료로 뭘 하시려고요?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틀 후, 오전 11시, 백화점 고객센터. 저는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영 매니저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김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사흘 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해결된 일입니다. 해결됐습니까?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학생분은 괜찮습니까? 매니저님은 괜찮으십니까? 김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입니까? 고객님이시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고객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VIP라고 해서 사람을 모욕해도 됩니까? 김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병원 원장 시절 쓰던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과 연락처만 적힌 간단한 카드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김선영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와 무슨 상관이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박무성이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갔습니다. 복원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원장이었지만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막고 싶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안 됩니다. 왜입니까? 제가 나서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부터 잘릴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당뇨약이었습니다. 저 올해 56입니다. 고졸이고요.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건강보험이라도 유지해야 약값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거든요. 등록금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하나 참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요. 벌써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박무성 씨가 며칠 전에 다시 왔거든요. 그 애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름이 뭐더라? 박지우? 기억해 둘게라고 했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애가 그날 밤 사표 냈어요. 울면서요. 김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학교 그만둘까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 카페. 김선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선영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참았는지 아세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박무성 씨가 라운지에 왔는데 제가 서빙한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 앞에서 커피를 바닥에 쏟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닦아. 지금 당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닦았어요. 다른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라고요. 김선영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딸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니야, 안 물었어. 눈에 뭐 들어가서 그래 라고요. 근데 딸이 알더라고요. 엄마가 직장에서 당했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둬.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 라고요. 고등학생이 엄마 걱정해서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 하겠다는데 김선영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정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어떻게든. 그날 밤 서재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김선영을 만나고 온 후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펜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나서서 싸우기, 박무성을 직접 처벌하기,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말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증거 정리하기, 시스템 연구하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병원의 감사 시스템, 백화점의 고충 처리 절차, 노동청의 신고 방법, 언론 제보 경로, 하나씩, 하나씩.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주변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일주일 동안 저는 움직였습니다. 최민수와 함께 병원의 과거 감사 시스템을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의 고충 처리 절차를 연구했습니다. 노동청의 신고 절차를 파악했습니다. 박지우의 연락처도 김선영에게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자신감을 갖고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요.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김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입니까? 작년에 다른 직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익명 신고요. 그래서요? 박무성 씨가 그 직원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직원 일주일 만에 사표 냈어요. 회사가 못 자르니까 스스로 견디다 못해 나간 거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병원에서 막지 못하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어놨던 계획들을 보니 모두 허술해 보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펜을 던졌습니다. 노트를 찍고 싶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 돼. 방법이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포기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내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려다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면 돌파는 못해도 우회로는 잘 찾잖아요. 그게 당신의 강점이에요. 그 말에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거?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앞에 나서면 안 된다. 대신 그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변호사 상담, 노동청 신고자 보호 규정, 언론 제보 시 익명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그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백화점 직원들과 병원 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박무성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 박지우를 만났습니다. 22살 대학생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 씨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당신이 겪은 일을 기록해 주십시오. 날짜, 시간, 박무성의 한 말과 행동, 최대한 자세히요. 지우가 망설였습니다.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해볼게요. 2주 후, 준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지우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선영은 백화점 내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민수는 병원 쪽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구조로 엮었습니다. 고충 처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익명,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 규정, 부당해고 시 대응 방법, 하나씩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선영, 지우, 최민수, 세 사람 모두 준비가 됐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대신 길을 만든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 시작한다. 창밖에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지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오전 10시, 백화점 본부에 정식 고충 처리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김선영과 지우의 이름으로 같은 날 병원 재단에도 과거 비리 재조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재단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2주 후, 오후 4시, 백화점 주차장.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온 참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저 멀리 고급 세단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무성이었습니다. 차에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번호판에 0001.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무성이 비웃었습니다. 이정호 원장님 아니십니까? 아, 이제는 전 원장님이시지.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뭐 하십니까? 은퇴하시고 심심하시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시나 봐요. 백화점에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혹시 원장님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박 이사님,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기억하십니까? 박무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450만 원 레스토랑 계산서 45명의 간호사들이 10만 원씩 나눠 냈던 그날 말입니다. 그게 최민수 과장 딸이 그날 밤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아서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무성이 차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기억하십니까? 무슨 김선영 매니저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커피를 닦았던 날 말입니다. 박무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 매니저의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그만둬.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라고 말하면서요.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지우, 22살 대학생. 당신이 이름표를 사진으로 찍었던 그 학생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정호 원장, 당신이 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함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박무성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압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사이는 한 뼘도 안 됐습니다.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박무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이사님, 품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품위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가 아닙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의무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의무요.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무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호, 당신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거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오늘 멋있었어요. 그래? 응, 당신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무성 이사직 해임됐습니다. 뭐라고요? 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대요. 과거 비리에 대한 배상 절차도 시작됐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2019년 크리스마스 대납건 전액 환불된대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틀 후 저녁, 카페, 김선영, 지우, 최민수, 그리고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승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본사 직원권익 보호팀장이 됐어요. 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전국 매장 직원들 대상으로 권익 교육하는 거래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장학금 받았어요. 학교에서 용기 있는 학생이라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으로 재입사했어요. 이번엔 떳떳하게 일하고 있어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의 직원 고충 처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혼자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김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평생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우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말해주셨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최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김선영이 웃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토요일 오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백화점, 모든 일이 시작됐던 곳. 그래요. 가봅시다.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VIP 라운지가 있는 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과 직원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 모욕,
위협 행위는 즉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라운지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여보, 안 들어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반 휴게 공간으로 갑시다. 왜요? 여기가 더 편한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쪽이 더 좋아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일반 휴게 공간, VIP 라운지보다 소박했습니다. 의자도 덜 편해 보였고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품이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하는가로 증명되는 거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나요? 아니요.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우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직원 첫 출근이에요.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우가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고객만족팀 사원 박지우. 이제는 떳떳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지우가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시간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팀장님, 오늘 전국 매장 교육 다녀오는 길이에요. 김선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존중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해줘요. 당연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김선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이요. 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엄마가 용기 있게 싸운 거 보고 자기도 용기 냈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 무거운 짐을 든 노인,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요. 뭐려?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서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석 달 동안 적어온 기록들, 계획들, 고민들, 그리고 결과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3년 전에나 병원 원장직을 내려놓던 날에나 정호에게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도망치려 하고 있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알아두게. 도망친다고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아. 오히려 더 무거워질 거야. 매일 밤 자네를 짓누를 거야.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늦지 않았어. 정말로
자네가 막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 자네가 외면한 고통들, 그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자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앞에 나서지 못해도 괜찮아. 대신 뒤에서 길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자네는 은퇴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품위 있게. 더 이상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 사람으로 사람을 대해. 그게 진짜 품이야. 자네가 찾게 될 은퇴 후의 진짜 삶이야. 3년 후에 정호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불 속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타올랐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춤을 췄습니다. 글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과거에게 보낼 말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나는 살아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기대됩니다. 쟤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예전의 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응응병원 간호사 이응응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팀장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병원에도 박무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벽난로의 불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태운 불. 하지만 그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밝히는 불.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방법을 아니까요.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정. 모든 기록을 마치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또 시작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그럴 때 가장 빛나니까요. 함께 해줄 거지. 당연하죠. 당신이 빛을 만들면 나는 그 옆에서 함께 걸을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빛이었지만 함께 모여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VIP 라운지에 앉는 것이 품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품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품위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다시 그 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것이 제가 찾은 은퇴 후의 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품위는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침묵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